처음 이제 청계노조에 알게 된 계기는 제가 첫 직장이 창신동, 충신동 바로 옆에 로키사라는 나름 되게 큰 규모의 공장이 있었거든요. 그때 이제 청계노조 활동을 좀 열심히 하시던 장경화, 그 다음에 이태원이라는 분을 알게 돼가지고, 그냥 뭐 어디 자기 심심하면 나 따라가자, 놀러 가자, 놀이 있다라고 해서 좀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됐었고요. 당시만 하더라도 남녀 성비가 한 8대 2 정도, 뭐 단연 독보적 여성 노동자들이 많았었는데, 비교적 남성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조직 이런 고민은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중에 이제 선배 한 분이 등산 모임을 한번 해보자.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. 이게 뭐 한 번 갈 때마다 30명, 40명씩 늘어나면서 3달 있다가 저희가 송년회를 한번 했었는데 한 100여 명 넘게 오신 것 같아요. 나는 이제 83년도에 처음 평화시장에 이제 시다로 들어왔었고, 86년도에 이제 반이 들어가고 제대하면서 88년도 4월 달에 제대하면서 이제 후배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철학인이 경제학인이 세미나 하면서 한 9월 말이나 10월쯤에 이제 그때 이제 청계노조라는 거는 저는 잘 몰랐었고, 그 청계노조라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활동하면 좋겠다. 무슨 특별한 정파에 소속된 건 아니었었고, 그래도 처음에 이제 노조에 혼자 와서 가입하게 됐고,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이게 뭔가 세상이 잘못됐고 노동자들이 진짜 깨어나야 된다, 그런 약간의 생각이 좀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대의원도 되고, 또 이제 미신 그만두고 들어와서 전임하라 그래서 전임하고, 전임할 때 정의부장으로 전임하시고. 예, 정의부장으로 전임해서 그때 내 월급이 한 150 된 것 같은데 전임하니까 3만 원. 아, 7만 원 줬나 5만 원 줬나, 아무튼. 당시 위원장으로서 뭐 연대 활동은 당연한 거지만, 왜냐하면 수시로 노조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여기 계신 남성 정의부장도 계시지만은 남자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사대 막 뭐 하면은 이제 가서 지원해주고. 시간 단속 관련돼서 이제 좀 초기에 88년도 제 가을에 이제 여름 휴가 끝나고 이제 시작한 걸 알고 있는데, 처음에 좀 힘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시간 단속 처음 조직할 때 시간 단속 반장이 키가 184였습니다. 그리고 평균 키가 한 180으로 해서 남자들로만 5명 있었는데, 시다분들이 너무 좋아해요. 대놓고 좋아하진 못하잖아요. 우리 갔는데 대놓고 좋아하진 못하는데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 표정들 있죠. 막 우리 어머 이렇게 하는 표정들. 그리고 신고도 좀 많이 들어오고. 좀 처음에 이게 되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되게 했었거든요. 감히 일하고 있는데 가서 힘으로 불을 내리나라고 했는데, 이게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의 힘이라는 게 그때 제가 좀 많이 느꼈습니다. 그리고 굴하지 않는 어떤 경찰 앞에서든 사업장의 앞에서든 어느 누구 앞에서든 간에 당당함이, 선배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 노동조합의 힘을 좀 느꼈었는데.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노동부에서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, 위원장한테. 그러니까 이제 다 좋은데 그냥 너무 깡패같이 그런다. 그러니까 옷 좀 단정이 있고 그 완장을 하나 노조에서 시간 단속반이라는 걸 만들어주고, 그걸 한 사람만 들어가도록 해라.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렇게까지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 89년도 이렇게 투쟁에 대한 평가에서 나오는데, 중견 활동가들을 제대로 이렇게 키워내지 못했다. 사실은 이제 위기였죠. 시장의 위기. 그러니까 자본의 위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이제 뭐 자구책으로 이제 통일상가 1층, 2층 보면은 사장들끼리 모여서 뭐 브랜드도 만들고 뭐 했었잖아요. 이제 그래도 안 돼서 결국 다 붕괴되고 그랬는데, 그때 이미 이제 92년도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수교하고, 그 전에부터 이미 물밑으로 중국으로 나가는 상황이었고, 그래서 이미 이제 판도는 구조조정이 시작되고, 사실은 위기
이제 자본 자체가 이미 이제 위기를 맞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구조. 대표적인 게 이제 충남방직 뭐 이런 데가 다 기계 뜯어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갔으니까. 그러니까 원단 자체도 구하려면 이제 중국으로 갔어야 돼요. 이제 바로는 아니었는데 그게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대전이나 이런 쪽에 이제 방직 공장이 많았거든요. 그때 그 유명했던 사건이 그 원진 레이온. 그것도 기계 다 뜯어가지고 중국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싸움하고 막 이랬던 게 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중견 활동가 키우는 문제도 예. 사실은 그러니까 노동조합도 결국은 경제 조직이잖아요. 경제 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그때 기억으로 진짜 뭐 3만 원, 5만 원, 7만 원 받고 이제 활동을 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의식이 있어야 예. 뭔가 내가 돈을 안 받고 해야 되는 의식 그런 플러스 자기 희생까지 이제 예, 있어야 희생까지 감수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좀 중견 활동가가 이제 그다음에 받아 안아야 되니까. 근데 실제 이거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상은 좋지만 얼마 못 가서 다 붕괴될 상황. 소위 말하면 지속 가능성이 그렇죠. 어려운, 전혀 담보 안 되는 되는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. 뭐 바지나 티나 이런 대량 수입해 오는 거 외에 그래도 브랜드 사업장들은 국내 생산한다라는 게 자부심이었어요. 그리고 또 그게 일정 정도 먹혀서 판매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마저도 이제 무너지게 되는 과정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청계 노조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서울 지역 의료 전반을 이제 조직하자는 이제 논의들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. 다른 거는 다 생각 안 나고요. 그냥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두 가지. 청계 노조가 주도할 거냐 아니면 공동으로 할 거냐.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단체별을 맺으니까 예. 눈에 띄게 이사가는 사업장이 많았어요. 예. 상가에서부터 점점 더 좀 밖으로 나가는 밖으로 거죠. 나가고. 그러면서 오는 그 구사대 활동들이나 여러 가지 탄압 활동이 많아서 청계노조는 또 제일 먼저 불러요. 아까 얘기했듯이. 그러면 저희는 마지못해 진짜 몇 사람이라도 조직하고 최대한 조직에서 이제 달려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내부 어떻게 보면은 사실 당장 필요한 건 청계노조 같은 경우는 그 단연 맺은 사업장들을 안착시켜내고 조합원들을 더 이렇게 아까 말한 듯이 확보하고 또 상근자들도 이제 정당한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동안 뭐 사실은 이 현장에 있다가 간부로 오게 되면은 완전히 막 그 뭐 거의 희생당하는 그래서 그거에 못 견디고 이제 오히려 떠나버리는 이런 경우도 이제 생기기도 하고 2018년도에 새롭게 이제 뭐 청계 노조의 후신이라고 할 수도 있나요? 서울 봉제인 지회가 이제 창립되게 됩니다. 우리 이정기 선생님이 또 청계 출신으로 봉제인 지회장이 되셨는데 2016년도에 이제 그 전태일 재단하고 화산식품 노조에서 다시 봉제인 노조가 좀 활성화를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저 당시 이제 전태일 재단 운영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보고는 받았었는데 문제가 그 김정우 우리 전 위원장이 선언 있을 때보다 현장이 더 쪼개졌거든요. 지금은 이제 거의 5인 전후가 거의 서울시 지금 살짝 인원이 줄어서 한 9만 좀 안 되는데 5인 전후가 거의 한 80% 가까이 됩니다. 그때 이제 제가 들은 말은 공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. 공제란 말은 내가 좀 개 같은 개념이잖아요. 개. 내가 얼마씩 내서 십시일반 위험에 좀 대처를 하고 그걸 매개체로 해서 어쨌든 조직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? 교섭력이라고 하는 게 없고 사측과의 교섭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행정을 담당하는 산업을 담당하는 서울시나 정부 어떤 기관하고의 교섭력을 좀 키워서 봉제 산업을 좀 활성화를 시키자. 다행히 그때 청계노조 출신 중에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다행히 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. 그분들을 간부들로 좀 매개체를 해서 초기 2018년도 11월 27일 날 그 청계노조 창립 50주년에 맞춰갖고 저희도 맞춰서 11월 27일 날 창립을 했습니다. 저희가 그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걸 그 대상을 정할 때 노동자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라는 걸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하고 좀 달리
그 영세 사업주도 본인의 노력을 가미를 해야 공장이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일반 종사자보다는 사업주가 더 일찍, 더 늦게까지 일해서 내 임금을 가져가는 구조가 고착화가 돼서 그러면은 10인 미만 일하는 사업자들도 우리는 노동자로 본다. 노동자로 보고 조합원 자격을 부여주겠다라고 해서 현재는 조합원이 한 400여 명 되는데 이 중에 사업주가 한 140명 됩니다. 그 다음에 미싱사가 한 240명, 근데 재단원생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. 저희가 2018년 서울 봉지에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첫 사업을 공제 수요조사를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. 그때 이제 여기 선배님도 잘 아시다시피 봉제 공장에서 설문조사, 수요조사가 어마어마하게 힘든 사업이거든요. 이게 계속 손발을 움직여야 되고 눈을 움직이는 상황에서 내 1분 이 옷 한 장이 내 수입하고 직결되는 분 상대로 한 10분에 가까운 설문지를 받는다는 것은 되게 불가능하거든요. 근데 저희가 한 달 동안 그것도 물론 지금 저희가 청년노조 후신이었던 후배들, 조합원 중축들이 해서 한 달 정도 한 500샘플을 저희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공제 품목 수요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1위가 사업주들까지 같이 했었거든요. 1위가 비수기 때 뭐 실장님 월급이나 공장 세 정도라도 융통할 수 있었으면 돈이 좋겠다. 다음에 미싱사 재단사들은 똑같은 말 하시는 거죠. 비수기에 내 한 달이라도 생활할 수 있는 생활임금이라도 좀 편하게 꿀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. 이게 제일 많아서 저희가 첫 사업을 대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. 봉제 같은 경우는 335 아니면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누가 죽어도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. 근데 이제 조합원 신분으로 계시다가 이분이 조합비를 좀 안 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조합원 왜 무슨 일이냐 연락을 드리는 과정 중에 따님이 받으셔서 어머님이 8달 전에 돌아가셨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규약을 좀 찾아서 이분에게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막상 1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걸 좀 지급했는데 자녀분이 되게 좀 고마워하고 이런 기억도 좀 있습니다. 어쨌든 잘 지켜주고 있다 아직까지는. 처음 노조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말하지 않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. 저는 그 청계노조에 대한 무게감이라든가 그 전태 열사의 어떤 후배 이런 무게감이 너무 무겁습니다. 무겁고 한 해 경제적으로 한 50조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. 봉제 산업이 된다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진짜 이게 왜 변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좀 많이 하면서 최대한 제가 원하던 제가 꿈꿨던 조직화 목표에 좀 다다를 수 있도록 또한 그 제 후배가 일정한 반상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놓고 나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